자, 오늘의 키워드 먼저 소개합니다. 미국 물가와 맥도날드. 먼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도네시아 비행기 타도 되나? 입니다. 그리고 알리100을 아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잃어버린 30년 아직 안 끝났나? 네, 요건 1번 얘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우버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을까? 입니다. 요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키워드로 바로 가기 전에 속보 한 가지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겸 성악가죠. 한국의 그 김호중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뭔가 좀 속이는 것, 뭔가 좀 은폐하려는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좀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좀 별로입니다.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면 현장을 떠날 이유도 없었을 터이고, 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면 여한 이유라도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당연한 건데 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현장도 떠나고 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거의 12시 다 돼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그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에 현장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도주해서 어디론가 갔는데 서울의 집으로 간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 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거짓으로 허위 자백을 한 이후에 경찰이 김호중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꺼 있고 안 받았어요. 계속 그렇게 되자 경찰이 결국은 이제 김호중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거기 또 김호중 씨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네, 인근 다른데 어디 호텔인지 모텔인지 숙소에 가서 잠을 잔 겁니다. 실컷 잠자고 17시간 지나서 다음날 오후 4시 넘어서 경찰에 두 발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기도 꺼놨고 또 집도 비웠다가 정확한 음주 측정이 사실상 쉽지 않은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강력한 대목입니다. 사실 이제 아무리 음주를 했다 하더라도 17시간이 지나면 의학적으로는 음주 측정이 거의 안 나올 정도로 이제 술이 다 깼다라는 게 이제 보통 12시간에서 15시간 요 정도인데 그를 넘겨서 17시간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 깨고 나타난 거죠. 경찰은 김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났다라면서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이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처벌이 좀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가담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교사를 했는지 어느 정도 은폐를 하려고 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소극적이었는지 그런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이 김호중 씨에게 이 범인 도피 교사나 또 자기가 범인인데 뭐 도피하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들 그리고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것들 증거 인멸 교사 등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김 씨 차량 그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찾았더니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빼버린 거죠. 빼서 어디다 감췄든지 어디다 갖다 버렸든지 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김호중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김호중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고 소속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행적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인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싹 빼갖고 어디다 갖다 하수구에 그냥 던져버렸으면 뭐 아무리 압수수색해서 안 나올 수도 있죠. 그 TV조선의 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름을 많이 알린 그런 이제 뭐 가수라고 해야 할까요? 뭐 성악가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트바로티라고 부릅니다. 트바로티. 이게 뭐냐면 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입니다. 파바로티 같이 아주 멋진 테너 음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또 트로트를 불러요. 그래서 트바로티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지금 공연 스케줄도 쫙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도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호중 씨 소속사에서는 뭐 공연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 조사 결과 불거지는 게 만일 최악의 경우 너무 파렴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과연 공연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제 생각엔 둘 다 문제입니다. 지금 뭐 공연을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강행하면서 공연을 해도
문제일 거고요. 지금 와서 공연을 다 캔슬해버리면 또 뭐 표 산 사람들, 그 다음에 극장 대여한 사람들, 관련된 회사, 뭐 협력업체들, 그것도 다 문제고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문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바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 관련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물가와 맥도날드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다소 약해진 가운데 사과, 계란 등의 그 식료품 가격이 조금이나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조금이나마입니다. 조금이나마. 개미 눈물만큼인가요? 뭐 그 정도.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식료품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0.2% 내렸습니다. 식료품 물가는 1년 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는 1.1% 높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그런 주요 식품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요, 1년 전에 비해서 12.7% 내려갔습니다. 계란은 9% 하락했고요. 햄은 3.4%, 치즈 3.3%, 생선이나 시푸드, 해산물은 2.1% 1년 전에 비해서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소고기는요, 1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10.1%가 올랐습니다. 자, 한편 그 외식 물가는요, 1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4.1%가 올랐습니다. 뭐 외식하니까 뭐 대단히 비싼 팬시한 레스토랑 같은 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패스트푸드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가 많이 올랐는데요. 패스트푸드는 무려 4.8%가 뛰었습니다. 1년 만에. 이에 따라서 이제 패스트푸드 식당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저소득층 고객 비중이 높은 이 맥도날드는 이 때문에 그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맥도날드는 고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좀 유지하는데 특별히 중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이렇게 말은 어렵게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좀 할인해서 내놔라, 뭐 이런 거죠. 좀 싸게 내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는 실제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달 뒤입니다. 맥도날드는 이제 다음 달 25일부터 $5짜리 컴보 메뉴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계속은 아니고 한 달간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팔리면 뭐 박리담회라고 하나요? 뭐 다다익선이라고 하나요? 많이 팔리면 그에 대한 뭐 싸게 내놨어도 이윤이 좀 적어도 워낙 인기가 좋아서 많이 팔리면 맥도날드 차원에서는 뭐 그만큼 이윤이 창출될 터이니 그러면 이제 계속 연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일단 다음 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한 달만 해보겠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5짜리인데 맥더블 샌드위치. 맥더블 샌드위치는 이제 비프로 만든 거죠. 아니면 맥치킨 샌드위치. 이 둘 중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몰 사이즈 프렌치 프라이스 그리고 치킨 너겟 4피스 그리고 이제 드링크. 요렇게 구성된 컴보 메뉴를 $5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그래서 이제 다음 달 25일부터 이제 요 컴보 메뉴가 나오면 만약에 많이 팔리면 계속 좀 더 할 것이고 아무리 싸도 야 이거 뭐 먹을 게 별로 없네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으면 뭐 한 달 하다가 쑥 들어가겠죠. 자, 맥도날드도 여하튼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찾는 그 숫자가 발걸음이 많이 줄어드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실적이 좀 떨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비행기 타도 되나? 입니다. 승객 등 468명이 비행기 안에 승객이 거의 500명 가까이 탄다라는 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승객 인원인데요. 자, 승객 등 468명을 태운 채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이륙한 여객기가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쯤 인도네시아 국적항공사 가루다 항공의 보잉 747, 또 보잉이에요. 보잉 747-400 기종이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섬 하사누딘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승객 무려 450명, 승무원 18명, 총 46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직후에 항공기 엔진에서 불꽃이 막 튀었고 항공기는 결국 비상 회항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가루다 항공은
이륙 직후에 기장이 엔진 중에 하나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관측을 했고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 비상 착륙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SNS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니까요, 이륙하는 가루다 항공의 그 엔진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가루다 항공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의 60%를 소유한 사실상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그 팬데믹 기간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 경영이 크게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구조 정도 한 바 있고요. 현재는 다른 항공사와의 그 인수 합병, 다른 항공사에 좀 인수될까 그 합병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그 현재 언론은 정비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많고 해서 항공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을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잘 아시다시피 무려 17,000여 개가 넘는 그런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필리핀은 뭐 7천 몇 개가 있다는데 인도네시아는 더하죠. 17,000여 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그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특성상 뭐 다 일일이 배로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항공기 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또 정비는 불량하고 해서 비행기 관련 사고가 좀 자주 발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2021년에는요, 스위지아야 그 항공 보잉 737-500 여객기가 이륙 직후 자바해에 그냥 곤두박질 추락을 해서 사망자 62명이 전원 사망했고요. 2018년에는 라이언 에어의 역시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이륙한 지 12분 만에 바다에 또 추락하면서 탑승자 189명이 또 전원 사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153명을 태우고 항공기를 운행하던 바틱 에어의 기장과 부기장 모두가 동시에 졸아서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슨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항공기의 기장, 부기장 혼자서도 충분히 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지만 그런 기장과 부기장이 왜 같이 타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디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백업해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 똑같이 두 사람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장, 부기장 둘 다 거기서 뭐 했는지, 전날 뭐 했는지 둘 다 거기서 졸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항로를 이탈하면서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도 인도네시아 항공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도네시아 비행기 타도 되나? 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 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 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 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 투어. 자,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RE100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E100을 아십니까? 입니다. RE100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한 건데 RE 둘 다 이제 영어죠. RE100 Renewable Electric City입니다. Renewable Electric City. 그 다음에 100 RE100을 아십니까?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뭐 잘 아시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대규모 공급 업체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100% 무탄소 전기를 쓰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이나 SK의 그 탄소 중립 목표 시기는 한참 뒤여서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2030년 이후로 목표를 잡아놨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2030년까지 100% RE100을 하지 않으면 부품 안 받겠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그런 목표 시점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전기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 목표 시점을 삼성은 2050년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030년까지의 목표, 1차 목표는 있지만 그때까지는 그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사용량을 33%까지만 높인다라는 정도가 SK의 1차 목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나 주문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지난 2022년 한국의 2021년 그 말에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 당시 기억하십니까? 그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그 윤석열 후보는 아리백이 뭔지 아십니까? 라는 상대 후보에게 네? 뭐요? 아리 뭐요? 아리백이요. 그러니까 아리백? 그게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당시 이 질문을 한 후보는 아니 어떻게 아리백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아리백을 모르실 수가 있어요? 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모를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그 아리백 이게 올게 온 것입니다. 아니 모를 수도 있지요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올게 왔습니다. 이 아리백이라는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입니다. 재생 가능한 전력 100. 그러니까 Renewable Electricity 100에서 줄임말인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 앞으로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이 아리백을 실천하지 않는 회사들, 그런 기업들의 부품은 납품을 받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래서 당시 그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던 그 아리백이 삼성, SK하이닉스 등에는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아직 안 끝났나? 입니다. 일본 얘기예요. 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30년간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는 그 잃어버린 30년이 아직 안 끝났냐라는 의문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내각부는 지난 1분기 GDP가 그 전분기에 비해서 0.5% 감소, 즉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민간 소비의 부진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좀 덩치가 크고 인구가 좀 많이 최소한 인구가 1억이 넘는 그런 나라들은 웬만큼 경기가 좀 안 좋아도 웬만큼 수출이 좀 안 좋아도 내수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내수가 좀 좋으면 그나마 돈이 돕니다. 하지만 일본 1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지금 내수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민간 소비가 전 분기보다 오히려 0.7% 감소해서 4분기 연속 내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5% 감소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서 이제 민간 소비가 부진하니까 내수도 안 따라와 주고 수출도 부족하니까 달러도 벌지 못하고 있고 하면서 일본의 경기 침체가 좀처럼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날개를 펴는 듯 했습니다만 또 그런 거죠.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 규모, 나라 자체의 경제 규모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한국보다 경제 규모는 큽니다만은 그 1인당 국민 소득만 놓고 본다면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이건 구글로 검색해보면 쉽게 나옵니다. 현재 1인당 국민 소득, 일본은 33,138달러로 34위, 한국은 일본보다 727달러 더 많은 34,165달러로 일본보다 3계단 높은 31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몇 개 더 전해드릴게요. 미국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참고로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한국보다는 1년에 51,208달러가 많고 일본보다는 52,235달러가 많은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85,373달러로 전 세계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높죠. 그래도. 자, 그리고 이제 1인당 국민 소득 세계 1위는 어디냐?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세계 1위는 인구 64만 명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입니다. 이 룩셈부르크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무려 13만 1,000달러입니다. 13만 1,000달러.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멧돼지 고기 급식하는 일본 학교입니다. 끔찍하요. 좀 징그럽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사슴과 멧돼지를 잡아서 학교 급식에 지금 제공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000개 학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슴과 멧돼지를 잡아서 그 지역 내 학교에 급식 재료로 쓰는 학교가 일본에서는 최근 5년간 3배나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효고현에 있는 11개 학교를 비롯해서 오이타현의 66개 학교, 나가사키 현의 39개 학교, 홋카이도의 34개 학교 등이 이 사슴과 멧돼지 고기를 급식 재료로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낯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일본의 네티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뭐 있기는 합니다. 한 네티즌은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거부감이 있는 아이도 물론 있겠지만 집에서는 먹지 않는 것을 먹을 기회를 갖는 것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요, 학교 급식은 일종의 교육이다. 어렸을 때 나는 고래고기를 학교 급식으로 먹어본 적이 있다. 그 경험을 나는 잊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먹게 된다면 뭐 그것은 문제지만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댓글을 올리는 네티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야생 멧돼지나 야생 사슴 고기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멧돼지 고기를 먹은 후에 만성 간염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또 사슴 고기는 찐득이가 많을 때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멧돼지나 사슴 고기로 학교 급식 쓰면 안 된다라는 이 반대 의견도 분명히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최근 이 야생 멧돼지와 야생 사슴 고기를 잡아갖고 학교 급식 어린이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있겠습니다만은 한 30년, 40년쯤, 35년쯤 됐나요? 그 한국에서 나온 노래 제목입니다. 다섯 손가락이라는 그 밴드가 부른,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뭐 이런 노래인데 제목을 제가 따왔어요. 키워드를.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재판 없는 수요일에는 한가하지? 수요일에 토론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가 아니라 수요일에는 토론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기를, 뭔 소리? 큰 흥행을 위해서 큰 장소에서 한번 토론 붙어보자 라는 입장으로 서로 맞불을 놨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공식 지명전인 다음 달 27일,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지금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공화당의 대선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사실상 뭐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지만 officially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서류상 officially. 그렇게 이제 officially 되는 거는 7월이나 8월 돼야 됩니다. 각 당의 전당대회가 맞춰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officially announcement 되기 전에 이렇게 첫 맞짱 TV 토론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어찌 보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정당별 대선 후보 확정 절차인 민주당은 8월 달에 전당대회, 그리고 공화당은 7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전에 그런 게 있기 전에 유력 후보가 토론장에서 미리 격돌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두 사람 모두 지금 다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선 레이스 열기가 상당히 조기에 점화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와 관련된 그 뉴욕 형사 재판에서 휴정일이, 재판을 하루 안 하고 쉬잖아요. 그게 이제 주 5일 중에 수요일이잖아요. 그 수요일이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도널드, 토론 날짜를 정하자. 당신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 수요일 날 할까? 라고 좀 약 올리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군중을 두려워하겠지만 나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토론을 원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큰 흥행을 위해서 큰 장소를 나는 제안한다. 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의 입장과 속내를 그러면은 잠시 좀 살펴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대선 토론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좀 시원치 않잖아요. 현직 대통령이면서 이렇게 상대 후보에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좀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지지율을 반등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9월 대선 사전투표 시작 전에 기세를 좀 빨리 제압하고 역전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재판 등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또 여성 낙태권 보호 등을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0분 동안 TV 생중계되는 그 토론장에서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그 고령 논란을 재점화시키면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불법 이민 문제라든지 또 두 개의 전쟁 문제 등 이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간추린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짧게 전해드리지만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들을 제가 요쯤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주 한인 차세대 정치인인 제이슨 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시의원입니다. 올해 42살인데 한국 이름은 문태원. 그리고 영어 이름은 제이슨 문. 이 제이슨 문 머킬티오라는 시의 시의원이 워싱턴주 주 하원의원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문태원, 제이슨 문 시의원은 올해 선거에서 워싱턴주 제21 선거구 포지션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도 이미 마쳤습니다. 구체적인 출마의 변 등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 머킬티오 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제이슨 문 의원은 현재 시의원직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담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직업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사실 거의 봉사직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월급도 얼마 안 됩니다. 월급 1, 2천 불도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이슨 문 시의원은 시카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만은 대학 공부를 워싱턴주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학사 학위와 이 MBA를 받았고요. 한국어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도 아주 유창합니다. 머킬티오시 시의원으로 경력을 쌓은 제이슨 문 의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머킬티오 지역을 포함해서 스노우미시 카운티 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이 스노우미시 카운티 지역에는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살아요. 시애틀 인근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주 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애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어쩌면 시애틀 주 하원의 한인이 또 한국말도 유창한 한인이 당선될 수도 있으니까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오는 8월부터 집을 구입할 때 에이전트 피 주는 시스템이 다 바뀌죠. 자, 그 집을 살 때 사는 사람,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바이어가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팔 때 셀러가 다 하잖아요. 셀러, 이제 LA,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집 가격에 4%, 5% 정도를 셀러가 다 내잖아요. 100만 불짜리 집을 팔았다 그러면 한 5만 불 정도를 셀러가 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반은 셀러 측 에이전트, 반은 바이어를 데리고 온 바이어 측 에이전트 이렇게 주긴 하는데. 근데 그렇지만 이제는 8월 이후에는 집 가격의 2 내지 2.5% 비용만 셀러 에이전트에게 부담하고 집을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을 사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가 지금까지 부담해온 그 바이어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이 있지만 셀러 측으로서는 아주 좋은 거죠. 결국 지금까지 주택 매매에 있어서 셀러가 전적으로 부담하던 양쪽 에이전트 비용을 오는 8월부터는 셀러와 바이어가 나누어지게 됨으로써 이 셀러의 비용 부담이 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가주의 평균 집 가격, 주택 가격이 한 90만 달러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 평균 가격짜리 집을 예를 들면 그 90만 달러짜리 주택을 예로 들어서 이 집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파는 셀러는 에이전트 비용으로 총 한 4만 5천 불 정도를 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오는 8월 이후에는 이 비용이 13,500불에서 많으면 한 22,000불 사이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러 측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
바이어 측의 부담은 지금보다는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오름세가 좀 꺾이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그 원달러 환율이 134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자,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약 42일 만에 처음입니다. 1370원, 80원, 90원까지도 갔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1340원대입니다. 이 경제 논리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전에 미국의 물가가 뭐 조금 잡히는 듯 하는데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왜 떨어지는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좀 잡히게 되면, 즉 물가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결국 인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게 되면 미국 안에 있던 달러가 여기 미국의 이자가 더 이상 높지가 않네. 다른 데 더 좋은 데 없나 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달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뭐 좀 더 나은 이윤을 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죠. 그게 한국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 있는 달러가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이윤을 위해서 한국으로 뭐 일정 부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내 달러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달러가 많아지니까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진 달러를 사기 위한 원화가 조금 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380원, 90원 줬던 것이 1달러에 1340원, 50원 뭐 이 정도로 된다라는, 그래서 나비 효과, 경제 논리,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버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까?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그 우버가 공항을 비롯해서 무슨 콘서트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 주요 행사장에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셔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우버가 셔틀 서비스? 나는 뭐 우버 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뭐 탈 일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시거나 또는 뭐 한국 가시거나 할 때 공항 가시죠? 그 공항 갈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한테 직접 연결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자, 우버의 셔틀 사업 부문의 총책임자인 앤서니 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버의 셔틀 서비스는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미국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다라면서 이 서비스가 조만간 미국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 이집트와 인도에서는 우버가 이미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서비스는 이번 여름에 마이애미, 시카고, 그리고 피츠버그, 그리고 이제 샬럿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기가 좋으면 다른 대도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미국의 그 항공사들이 특수를 기대하는 게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여름까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초부터 이제 8월 말 그때에 맞춰서 우버가 요걸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이제 운전기사 할 사람, 지금도 이제 우버의 드라이버는 우버의 무슨 직원으로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개인이 틈틈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전기사, 셔틀버스 운전할 기사,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제공할 버스 제공 업체,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인 지금의 우버보다도 훨씬 저렴하다라고 우버 측은 설명했습니다. 저렴할 수 있죠. 버스니까 뭐 15명, 뭐 4, 50명 이렇게 타니까 1인당 조금씩만 내도 운항이 가능하니까. 이 서비스에 투입되는 버스는요, 14인승 대형 밴에서부터 대형 버스인 55인승까지, 그러니까 14인승에서부터 55인승 대형 버스까지 다양하게 운행될 거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또한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 만큼 뭐 갑자기 가격이 치솟는지 그런 등락을 거듭한 그런 가격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예약할 때 가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가격 보고 딱 예약 컨펌하면 가격 픽스. 고객으로서는 아주 좋죠. 그래서 예약도 최대 7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랑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이행이 뭐 4-5명 있다면 내가 내 이름으로 최대 5명까지도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서비스가 미국에서 정말 필요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을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한국에서는요, 그 대도시의 경우에 곳곳마다 그 공항 리무진이 있어서 이를 타고 가면 편안하게 한 시간 반이면 편안하게 가는데, 미국에서는 한국 가려고 이제 공항까지 가려면 결국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고, 또 한국 갔다고 돌아오게 되면 누군가가 또 공항에 나를 뭐 픽업하러 와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버의 셔틀 서비스가 생긴다면 기다리는데 시간을 조금 쓸지언정 누군가가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불편은 크게 사라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물론 그 셔틀 서비스, 셔틀 버스가 공항에서 나를 픽업해서 내 집 앞까지 내려주지 않을 수는 있죠. 내 집에 어디 큰 어떤 쇼핑몰 같은 데 내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쇼핑몰이 우리 집에서 한 5분 정도까지 거리라면 그 정도는 집에서 누가 나와줄 수도 있고, 또는 거기서는 내가 그냥 우버 X, 그냥 개인 승용차 우버 X 불러서 뭐 5불 10불 내고 갈 수도 있고, 물론 공항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누군가가 나를 공항에 픽업 오고를 안 해도 이 서비스가 있으면 공항 왔다 갔다 하는 거, 또는 무슨 야구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슨 공연장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편안하게 이 셔틀 버스를 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한국같이 작은 나라가 하는 그런 서비스나 디테일한 인프라를 그대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버의 이런 서비스의 출범으로 인해서 미국도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뀔 수 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면서 좀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우버의 셔틀 서비스가 과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자신들의 관리 잘 하셔서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